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야가 전하는 추석 민심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여야가 모두 다른 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아전 인수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어떤 민심을 전했는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랑 송편을 만들어서 많이 먹었더니 아직도 배가 든든합니다.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당국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사장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된 회계장부가 쌍방울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누가 고의로 증거인멸한 거 아닌지 수사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퀸, 여왕. 오늘 동아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위기마다 확신을 준 퀸, 나라를 하나로 묶은 겸손, 탈권위 리더십.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가 열흘간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전 세계의 VIP들도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참여하겠다고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외교. 오늘 한국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뉴스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장례 참석 후 유엔 총회 연설합니다. 자유연대 동행 나선다라는 타이틀이 잡혔습니다. 18일부터 5박 7일간 외교 순방을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 이 우방 국가 순방에 나섭니다.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는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국가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유대감이 있는 국가라는 거죠. 캐나다에선 경제협력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교 일정 중에 한, 미, 일 이 삼각동맹의 정상들이 만날 가능성도 매우 짙게 제기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비. 경향신문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정비? 함께 보시죠. 집권 첫 정기국회, 국정보다 내부 정비에 정신없는 여당. 오늘 빠르면 비대위원 명단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김병민 대변인 등이 비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에게 제안이 됐지만 고사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내부 정비, 여당이 빨리 해야지 국정도 신경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핵타격. 조선일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북한이 요즘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함께 보시죠. 재래식 공격 임박 징후만 보여도 북한이 자동으로 핵 버튼 누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김정은에게 핵 전권을 준다. 김정은 집권 체제가 흔들려도 핵 쏘겠다. 대놓고 북한의 법령에 핵 무력 정책을 반영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이렇게 핵 공격을 사실상의 법령화, 법제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로지 북한만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법제화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의 불량 국가 역할을 자처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아예 핵 사용에 대해서 문턱을 낮추고 법제화했다. 전 세계가 북한을 향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김정은 나홀로
핵무력화를 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재선 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입니다. 엄마가 되어 돌아온 정은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가 전하는 추석 민심은 어떨까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짜증, 불안, 한숨. 여야 모두 추석 민심에 회초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각자 전하고 싶은 본심은 서로 달랐습니다. 일각에선 둘 다 아전인수격이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정치권 민심은 어떠하셨습니까? 여야 모두 추석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흥미롭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추석 민심은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전반적으로 추석 민심을 좀 리뷰했습니다. 역시 민생 경제의 팍팍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박정화 대변인이 저기서 또 발표를 했군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박정화 의원님, 네. 국민의힘이 청취한 그 민심, 추석 민심은 어땠습니까? 밥상머리에서의 어떤 송편 민심 어땠습니까?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추석 앞두고 시장 가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재래시장 많이 도셨을 거 아닙니까? 뭐 저도 좀 돌아봤는데요. 배추 한 포기 사기도 어렵고 그나마 배추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는데 그 안에 이제 또 2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하나는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하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싸우지 말고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도 싸우지 말아라. 이 싸우다 보니까 민생 팽개치고 국정 흔들리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싸우지 좀 마라. 마지막 가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도 뭐 지금 지지율 많이 높지 않고 당 지지율도 처져 있는 거는 애초에 대선 때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서 그런 거다. 공정과 상식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켜라. 원칙대로 하면 싸울 일도 없고 법대로 따르면 다툴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3가지 정도 지키고 똑바로 하면 민생 좀 나아질 거고 국민들 지지 신뢰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뚜벅뚜벅 가고 빨리 당 수습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라라는 당부 질책 겸해서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야당이 얘기하는 민심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민생 쇼를 할 거면 오히려 이런 데서 쇼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은 뒷전, 정치 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십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자, 뭐 부산의 지역구에서 명절 기간 보내셨을 텐데 야당이 민주당이 청취한 밥상머리 민심은 어땠습니까? 제 지역구에 전국 5대 전통시장, 예. 구포시장이 있거든요. 구포시장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입점한 상점 수만 하더라도 1,100개가 넘을 정도로 와, 대단하네요. 엄청난 시장인데 저도 여기저기 구석구석 댕기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경제와 민생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최근에 우리가 경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66년 만에 1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수지 적자를 보였고
최근에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보였는데 이게 근 14년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380원을 돌파해 가지고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지금 킹 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제왕적 달러 시대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물가를 또 자극을 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 끝나자마자 라면값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또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 이런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았고 특히 정치권이 한 해 농사를 짓는 것이 정기국회입니다. 지금 이제 정기국회 시즌인데 정치권도 한 해 농사를 정말 잘 지어가지고 이 국민들께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성과, 예산적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내달라 이런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기국회 때 좀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께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추석 민심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 중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쪽 문제는 상관없는데 저쪽 문제에 대해서 좀 세게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보시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처벌과 관련된 민심이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강한 주문이 많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전인수 추석 민심이다.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고요. 경향신문,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 왜 이재명을 왜 빨리 처벌 안 느냐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게 민심이다. 조수진 의원, 왜 김정숙 특검법은 들고 나오지 않느냐라면서 혼 많이 났다라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특검법 발의 잘했고 진실 밝혀달라는 요구 많았다. 이게 민심이다 라고 주장했고, 충청권의 민주당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잘못 뽑았다며 민주당 여론이 지난 설보다 나아졌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들의 공통점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특검법을 세게 추진하라 라는 양쪽의 목소리였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다른 의혹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추가 기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입니다. 흥미로운데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표는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당청을 대응이라는 게 대표님 지시일까요? 아니면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을 나누셨나요? 대표님 혹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되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정의 선임이 계속 돌아가는데 선임을 하셨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재명 대표는 내가 뭐 또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난 잘못한 게 없고 뭐 더 잘못할 게 있겠냐? 라는 답변인 것 같은데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일단 이제 본인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허위사실 공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남아 있고요, 백현동 남아 있고, 성남 FC 남아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도 그랬고요. 검찰 자체가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제 검찰로 다 구성이 됐고 다 이미 세팅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전 정부에서 수사를 하고 빨리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것이 기소하든 어떤 것이 무혐의 처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검찰의 기조를 보면 상당 부분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추석 민심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여당 야당이 전부 다 아전인수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민심을 제대로 여당과 야당이 읽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결국은 정책이나 민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의원의 기소냐 아니냐, 김건희 특별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국회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회가 실종돼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럼 정은혜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내가 뭘 또 잘못했냐라는 거였는데 이
이 반응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특히 그 본인 그리고 그 주변의 측근들까지 지금 뭐 어떤 뚜렷한 혐의가 나와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점에 의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석 민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싸우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 합당합니다. 근데 싸우지 마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뭐 정책을 가지고는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야가 싸워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은 국회에서 또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너무 지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김건희 지금 특검법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무리한 표적 수사 같은 것에 대한 것에 좀 염증 또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빅데이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검색량이 있었는가에 따른 분석이 있는데 특히 뭐 김건희, 논문, 검찰, 특검, 주가 조작, 수사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재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이 정말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정치가 특히 이번에 정기국회가 또 개원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 민생이 살기 좋게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야가 치열하게 저는 오히려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민생을 위해서 싸우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해서 싸워라. 딴 거 갖고 싸우지 말고. 맞습니다. 자, 지금 정은혜 전 의원이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가 답변했듯이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무리한 정치 공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원칙 있는 수사다라고 지지를 할까요? 아니면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50.3%가 과반을 조금 넘는 응답률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는 42.1%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수사가 맞다라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자, 이 여론조사를 받아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조금 여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과반 넘는 여론이 원칙 있는 수사라고 하지 않냐라고 좀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검찰 출신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검찰 자체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수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만에 하나 저기 뭐 6대4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다. 공정과 원칙이 어긋난다. 이런 여론조사가 만약에 더 많게 나왔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죠. 근데 그렇지만 뭐 조금이든지 뭐 그 차이가 많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법과 원칙, 공정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여론조사가 저 정도 나오면 우리가 동료를 얻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면서 아마 더 수사의 속도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조사, 뭐 여론조사입니다만 여론조사에서는 50.1%가 원칙 있는 수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많이 나올 테고요. 그렇겠죠. 예, 많이 나올 테고 일반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그 수사를 받는 정치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의혹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여론조사 저 자리에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정치인을 넣더라도 사실은 아마 저는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 보복보다 저희들이 이제 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과연 수사가 공정하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경쟁을 했고 한쪽은 승자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한쪽은 패자가 돼서 지금 이제 야당 대표가 돼 있는데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수사 총량이 공이 양쪽으로 균등하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여론조사도 있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것에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히 밝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또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수사기관이 좀 수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자, 마찬가지로 과반이 넘는 55.0%가 김건희 특검법 발의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36.9%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발의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무리한 맞불 물타기다라고 비판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상에서는 55%가 적절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 뜻이 저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대선 때부터 나왔던 의혹이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좀 전에 앵커도 말씀 주셨지만 전형적인 여론을 호도하기 물타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그리고 9월 9일 공소시효 시점을 맞춰서 선거법 상황에 대해서 기소한 건과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내용이 등가성을 가지고 대등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이미 대선 결과 전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은 우선 첫째 이미 몇 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험악했던 검찰에서 여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 아직도 안 나온 걸 가지고 또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공세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뭐 특검 추천권을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100여 명 이상의 굉장히 큰 메모드에 옛날 과거 최순실 특검과 관련한 그 규모에 맞먹는 대단위의 특검단을 구성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치 공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생 겉으로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쟁으로 몰아가고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고소 고발전을 하면서 국민들 여론을 물타기하고 호도하려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민주당 아닌가. 저는 제발이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좀 제대로 국민들의 아픔을 좀 보듬는 그런 전선에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의견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좋다. 뭐 사실은 전반적인 의견에는 수사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지만 공정하게 수사하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국민들의 의견은 수용하겠으나 문재인 정권 검찰이 탈탈 턴 것 같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정치적인 물타기다라고 서로 다른 얘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가 그냥 싫다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불공정은 바로 헌법의 원칙들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민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민심 함부로 언급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선동 정치는 국민의 뜻을 가장하며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에 정쟁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정치 탄압이라고 선동하고 정당한 수사에 시비를 걸고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하는 민주당의 정쟁에 허락되지 않는 민심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길 바라고. 자,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한 발씩 공세를 하고 있는 발언들 들어봤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치 묻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 그들의 집요한 정권 흔들기에 나몰라라에선 천장지제 괴자 의열골 날 것. 뭐 무협지 같아요. 요즘은 사자성어 모르면
싸우지도 못해요. 정치권에서. 양두구역부터 이준석 대표에서 천장지제 괴자 의혈. 천장이 높아 뚝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선동적 정권 흔들기에 단호하되 전사들 활약해야 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은혜 의원님,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살리기에만 민주당이 지금 전념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민주당 살리기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고요. 요즘에 제가 그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한사격연맹에 경기도의 그 일반 선수로 지금 18일에 창원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경호처장기 사격 대회에 지금 출전을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태도가 뭔가 상대를 대상으로 수비만 하게 만드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격 선수인데 대회를 나갈 때 약물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동일하게 약물을 검사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연한 절차인데 어떤 한 선수만 특정하게 지정을 해놓고 그 선수에게만 거의 3일에 한 번씩 와서 약물 검사를 해라라고 한다면 그 선수 입장에서는 훈련도 해야 하고 경기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그 약물 검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 조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겠죠. 아마도 저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그 이재명 대표에 관한 그 지금 수사 내용이라든지 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조사나 수사들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던 내용들이 많은데 꼭 대표가 돼서 그 대표가 되고 난 그 이후의 시기였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당선이 된 사람에게는 또 당선이 된 그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국민들의 그 여론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여론은 지금 무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박범계 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그 야당의 그 당내 인사에 한 20여 명 정도가 또 수사를 받고 있다는 그 당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당시에 선거 때 아마도 한 60여 건의 그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무혐의 처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승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면죄부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패자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지원 전 원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과연 이렇게 여야가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고 대통령 부인을 특검으로 간다고 하면은 나라가 살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진검승부를 할 게 아니라 빨리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쌍특검으로 맡기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민생 물가 문제로 가자. 맨날 그 국회가 나서서 싸우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쌍특검 하라. 이재명 대표 의혹 다 특검 같이 하고 김건희 특검법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법 받고 이재명 대표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 쌍특검으로 가면 되지 않냐라는 게 박지원 전 원장의 비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하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털어서도 안 나왔다는 의혹이잖아요. 네네. 김건희 여사에 그렇죠. 대해서 국민의힘 말하는 게 그럼 쌍특검을 해도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도 의혹이 나올 리 만무할 텐데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특검법 그러면 자신이 있다면 받고 대장동 등등 변호사비 후원 의혹 등등 성남FC 의혹 등등 쌍특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제안이에요? 답답한 소리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께서도 당신이 뭐가 걸려 있으니까 저런 부분인데 네. 지금 하나 말씀하시는 쌍특검 문제는 지금 9월이잖아요. 예. 아마 9개월 전 대선 한창 진행 중일 때 대장동 난리가 났을 때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께서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거쳐가면서 특검 안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또다시 쌍특검? 저는 저게 계속 정치적으로 무언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나름의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수회담에 저는 많은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전당대회 끝나서 대표가 되자마자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옛날 고전적인 말인데다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왜 만나요? 옛날 보면은 영수회담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만나면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한데 소위 뒤끝이 좋지 않았어요. 맨날 무슨 딜 뭐 이런 거 거래. 그러니까 결국엔 대통령하고 만나서 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 의심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야가 같이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서 뭐 하자 민생 문제 논의하자 그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자꾸 영수회담을 고집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박지원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영수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그 뒤끝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을 거다. 의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전당대회 끝나서 대표가 되자마자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다? 그건 9월 9일 그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주변의 의혹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하자는데 괜히 여기다 대고 뭐 쌍뜨검하자고 그러고 또 뭐 영수회담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정말 어려운 이때 모든 상황을 다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치적 공세라고밖에 계속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0쪽 질문에 이재명 대표 측이 5줄로 답변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20쪽 분량의 질의서를 발송했고 출석을 통보했는데 5줄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기존 주장의 되풀이 수준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 이후로 출석 요구에는 출석을 불응한 바 있는데 그 서면 답변이 5줄 분량의 굉장히 간략한 답변인 걸로 보도가 돼서 논란인데 검찰 출신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서면 답변을 사실 이제 조사를 나가서 이제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말꼬투리 하나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사 받으러 가서 왜 내가 억울한지, 왜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죠. 예. 안 돼도 기소가 되면 이제 법정에서 다투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저는 거의 뭐 대면 수준의 서면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지금 5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기억나지 않는다. 물론 어떤 피의자로서 어떤 진술 거부권은 당연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법에 문제가 있다,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왜 이렇게 5줄로 그냥 서면 답변을 보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2가지 측면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서면 답변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면 법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모순된 진술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변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아마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서면 답변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다른 증거에 의해서 기억을 환기시키면 사실 유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다른 증거에 의해서 기억을 환기시키면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에서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겠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럼 결과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죄가 인정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아마 법정에 가면 저런 용어는 저는 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이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저 답변을 받은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황당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자,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고 이 보도가 맞는지조차 확실치는 않은 건데 한 매체의 보도를 그냥 좀 우리가 인용해서 전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제 5쪽으로 짧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식의 답변을 내고 자 이제 서면 냈으니까 출석에 불응하겠다라고 나왔다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내용은 일단은 차치하고서 이게 이런 보도는 참 이게 없애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관행들이 사실은 없어져야 될 관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만약에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20쪽 분량의 질의서를 보냈는데 5줄 답변했다. 저거는
담당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것이 이 보도 자체가 좀 불쾌하다. 불쾌한 것이 아니고 예.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마치 저것이 저런 보도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성실하게 답변도 안 했으면서 왜 소환에 응하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저 내용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이라면 또는 일반 기자들이 저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죠. 언론 플레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예. 이런 관행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이거는 마치 범죄자를 확정 편향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고 또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사실 공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이것은 여야 또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일관되게 적용돼야 될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증명된 바가 언론 보도라든지 국정감사장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답변을 했을 수도 있겠다. 저 답변을 질문과 답변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야가 전하는 추석 민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행보와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절차에도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조문 이어 유엔으로 윤석열식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행보, 배식 봉사 등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뭐 평범하게 김치찌개는 잘 먹어요. 저는 김치찌개에 간장을 넣는데 간장이 좀 들어가요. 이거 끓으면 딱 맞춰 맞겠는데 끓으면 딱 맞아요. 약간 60 정도 되거든요. 0.6. 이 정도면은 저기 제 얘기 오라고 그래요. 조금 더 끓으면 물이 올라가고 물이 중간에 되고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니까 좀 있으면은 0.7이 딱 될 거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한 20분 끓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령 잘 보내십시오. 예절 교육을 정말 잘 받았어요. 한가위 명령 잘 보내시고요. 더 건강하십시오. 인생은 저희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근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제대 한 달 남았다는데 아주 안전하게 부모님 뵐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 둘, 셋. 박정아 대변인. 네. 지금은 이제 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지만 대선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보, 홍보를 담당하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배식봉사, 명동성당 가서 배식봉사 가서 가장 잘하는 찌개를 끓이셨어요. 염도 측정기로 맞추는 어떤 그런 전문성을 보여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통일시장, 세 번째는 군부대에 이제 방문을 해서 장병들을 좀 격려했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저렇게 보이는 그대로 원래 약속했었던 그 김치찌개에 대해서 저렇게 가서 배식 봉사도 하고 김치찌개도 직접 끓여주는 소탈한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장병들 만나서도 꺼리낌 없이 이런 말 저런 말 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용산이 많이 보여주는 게 오히려 대통령의 진 면목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저희는 전 당일날 있었던 상황을 좀 많이 보여드렸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많이 기자들한테 언론에 알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청와대 있을 때 기억을 보면은 그 추석 당일날 이후에도 해외 파병 부대, 그 다음에 독도에 있는 장병들, 그 다음에 휴일에도 휴지 못하는 소방직, 경찰직 이런 공무원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 많이 그 배석해서 그 내용 많이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만 하고 제가 뉴스를 자세히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많이 그 장면이나 전화하는 장면을 소개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저는 옛날처럼 억지로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원래 있을 수 있는 일, 그다음에 대통령에서 챙기는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일에 대해서도 너무 나서서 모양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언젠가는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표 안 되는 곳 가겠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표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지지율과 무관하더라도 표가 안 되는 곳 더 찾아가자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표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라는 참모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참모들이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도 궁금합니다. 좀 반등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약간 반등했군요. 29.1%에서 이제 30.4, 32.2, 33.6, 32.3, 32.6. 굉장히 약간 아주 a little bit 굉장히 조금 반등을 했고 부정평가도 조금 떨어졌어요. 64.9에서 64.6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는데 오를 때는 이게 힘겹습니다. 박정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더 올라가리라 보십니까? 긍정 지지율이? 저는 추석 연휴 지나면서 조금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을 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추석 전에 일단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개편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대통령의 좀 민생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폭 완만한 상승 곡선은 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더 필요한 거는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좀 계기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아마 영국, 미국 순방 이후에 그 외교 성과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런 것들까지 보면 이번 주는 소폭 완만한 상승세, 다음 주는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외교 순방의 성과와 국민들의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순방길을 대통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열흘간의 장례 절차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5박 7일간 외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런던, 뉴욕, 캐나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20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차 미국 뉴욕을 찾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어쩌면 한미일 삼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3일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와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소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정아 대변인에게 좀 질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대선기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공보를 도맡았고 지금은 당의 또 대변인도 맡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앞선 해외 순방도 중요했지만 그것은 약간 전초전이었다면 이제 이게 진짜예요. 그렇죠. 영국, 진짜죠. 미국, 캐나다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함께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절차에는 전 세계 정상들이 주요한 전상들이 다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장례식의 의미로 보면 안 돼요. 그럼요.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장례식만 갔다 오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요 정상들이 다 그 장례식장에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로 이제 물 밑 물 위에서 복잡한 외교 셈법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는 북한이 추석 전에 지금 핵무기에 관련한 그 법제화를 지금 해서 공포를 했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있죠.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다 런던으로 모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 세계 경제도 지금 곡물가, 유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독일 등 비롯해서 원전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 많이 모이는 각국 정상들과의 관계를 예.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이 정상회교 하다 보면요, 그냥 툭툭 지나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세밀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정상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럼 소위 말해서 회견 테이블 아니라 요 밖에서 풀 어사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주고받는 얘기들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거기서 무언가 합의가 되는 얘기가 있다면 가령 우리 김진 대통령 이따가 우리 따로 봅시다. 아니면 내가 한번 갈 테니까 우리 얘기합시다. 이런 거마저도 실무진한테 이제 얘기가 되면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자외교의 중요한 무대가 열렸다는 점 예.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유엔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 건가. 이게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경제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지금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기차 관련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 유엔 방문에 있어서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일정인 캐나다는 워낙 자원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포들도 많으니까 여기 가서 과연 어떤 성과를 갖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순방 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정상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절차는 열흘간 치러집니다. 여왕의 관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Queen spent 7 decades giving her life to all us as a nation, and now it's time for us to pay some respect and gratitude back. 전재수 의원님, 노무현 전 대통령 직접 청와대에서 당시 두 분 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조했었잖아요. 저런 게 좀 부럽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잘해야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 대통령 욕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돌아가시거나 서거할 때 추억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어떤 애정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사와 전통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추모를 해야 될 때가 되면 또 추모를 해왔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최근에 이제 그 찰스 새로운 이제 국왕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즉위식 과정에서 또 짜증을 내는 모습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이제 과연 이제 국왕제 이런 걸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냐 이런 또 비판 여론도
영국 사회에서 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제도에 대한 존폐 여부까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엘리자베스 여왕 하면은 어떻든 세계적으로도 현대사에서 상당히 굵직굵직한 그런 이제 인상들을 많이 남겼던 분이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찰스 왕 이제 국왕이 되죠. 이분이 과연 그러한 존경과 어떤 명예를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그래서 영국 국민들로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이 받았던 그러한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소식 3가지 골라봤습니다. 엄선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쌍방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특히 이화영 사장과 관련된 의혹 중에 등장했던 아태협이라는 단체 기억하실 겁니다. 쌍방울이 아태협을 통해서 경기도 행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자, 그 아태협의 간부를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불법 지원했다라는 의혹입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쌍방울 본사 건물에 입주 중인 아태협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태협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경기도 대북 행사 자금을 우회적으로 쌍방울이 이제 대납한 거 아니냐,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아태협의 분과위원장 A씨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돕는 불법 단체를 운영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고 기소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실은 억지로 짜맞춘 논두렁 사건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재명 의원과는 직접적인 이재명 의원이 뭐 지시를 했거나 뭐 이재명 의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한 건 아니고 아태협의 그 간부가 대선 기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불법 선거단체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지원 유세했다 뭐 이런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받고 있는 의혹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쌍방울과 이재명 의원과는 직접적 관계 있는 것은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지금 변호사 대납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쌍방울의 횡령과 배임과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밀도 있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이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영입하고 또 검찰 출신 수사관을 임원으로 영입하고 또 수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원의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빼돌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이화영 전 의원 그리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했고 이제 킨텍스 사장을 하고 있는 그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한 뭐 1억 원 이상의 횡령, 법인카드, 자동차 제공 이런 것이 문제를 되고 있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북한과 대북교류를 하면서 한 8억 정도의 자금이 모자랐는데 이걸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돈을 댔는데 아태평화교류협회 돈이 아니고 쌍방울에서 우회로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변호사들이 또 거기에서 사회이사로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쌍방울이 이재명 의원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 이제 쌍방울 관련된 임원들이 다 지금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금 아태평화교류 협회가 이재명 후보를 그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서 뭐 선거 운동 기관도 만들고 이런 거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재명 의원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드러나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검찰의 후보가
수사가 밀도 있게 진행하다 보면 어떤 연결고리를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결고리?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변호사 대납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면 쌍방울과 관련된 것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림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수사하다 보면 경기도의 쌍방울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은 혐의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게 이재명 지사 재직 시절이었는데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인 뭐 연관성이 있다고는 현재 검찰도 단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단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지사에게 이 쌍방울이 또 법인카드 1억 원을 제공해줬다라는 의혹, 그리고 경기도 행사에 쌍방울이 그 돈을 또 우회적으로 지원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 아태협이 또 쌍방울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아태협의 간부가 불법 선거단체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지원한 거 아니라는 의혹. 그러니까 쌍방울의 그림자가 경기도 언저리에 많이 비추고 있네요. 의혹들을 종합해 보면. 근데 이번 검찰 수사를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회계장부가 폐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네네. 쌍방울 강제 수사 시작 전 수사 기밀을 알아낸 바 있죠. 그런데 이화영 사장 관련된 회계장부 쌍방울이 폐기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검찰이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과연 쌍방울이 진짜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근데 쌍방울이 상장회사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또 조폭연루와 관련된 그런 걸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거기다 대고 뭐 주가 조작이랄지 횡령 배임. 그래서 항상 논란에 이제 끊임이 없었어요. 논란은 끊임이 없는데 거기에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재명 의원의 뭐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사회이사를 재직했다랄지 아니면 이화영 전 의원의 뭐 법인카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회계장부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회계장부가 폐기됐다는 건? 그것은 일종의 정당하게 뭘 지급을 했다면 회계장부를 폐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법인카드를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없죠. 더군다나 경기도 부지사를 했으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또 경기도가 킨텍스에 대해서 33.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킨텍스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방울의 직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쓴다랄지 자가용을 공여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과연 검찰에서 보면 이게 이화영 전 의원만 보고 했겠느냐. 뭔가 이재명 의원이 대권 주자로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후원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이제 검찰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쌍방울이 상장회사거든요. 예. 그런데 회계장부를 폐기했다. 그러면 사실 회계 감사를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계장부를 폐기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거고 사실 이제 회계장부를 폐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1대1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회계 관련자들할지 직원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면 다 이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에서는 계속 검찰의 어떤 수사 기밀을 빼내고 또 임원들이 해외에 도피하고 회계장부 폐기하고 이런 어떤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정은혜 의원님, 아직 뭐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여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억지로 짜맞추기 한 거다.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라고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그거는 직접적인 연관고리 안 나왔으니까 쌍방울은 경기도랑 왜 이렇게 친한 겁니까? 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뭐 알지 확인해 봐야 못하니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본질이다. 네, 맞습니다. 그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사실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 당사자에 대한 죄가 없고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가 되는 것이 없으니 그 측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특히 뭐 협찬이나 후원 같은 문제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그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업체들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뭐 경기도를 후원한다,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정 기업이 어떻게 후원을 하는가에 관한 그 과정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세세히 알아봐야 하는 것인데 특정 기업이 후원을 했다고 해서 이 후원에게 이 기업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기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급하게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무리하다는 수사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이화영 의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증거를 없앴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의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정말 사실적으로 없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뭐 조사들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떳떳하면 조사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특정인에게 무리한 수사, 특정인에게 반복적인 너무 세밀한 수사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더욱 저는 좀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정말 상식선에서 부합되어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선거에서 진 당, 선거에서 이긴 당에 대한 수사의 횟수, 결과, 내용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이참에 그냥 궁금한 거 싹 다 좀 수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뜨거운 소식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헤어스타일 보면 아시죠? 김정은이 핵은 포기할 수 없다며 어떤 협상과도 맞바꾸지 않겠다며 북한이 핵 사용 5대 조건을 법제화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핵무기 쓰겠다라고 법령에 법제화를 합니까? 그것도 본인의 집권 체제가 흔들릴 경우에 핵을 쏘겠답니다. 아이 들을수록 황당합니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전술 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핵 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의 시정연설 내용 들었습니다. 절대 핵 포기 없다. 100번, 1000번 얘기해봐라. 어떤 협상과도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뭐 지금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고 김정은이 아예 핵을 못 박았고 비핵화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김정은의 시정연설 전문을 한번 전 분석을 해봤는데 김정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건을 달아요. 무조건적으로 선제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게 뭐 해석할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세게 레토릭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이 변하면, 조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은 걸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물론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황당한 건 이거와 별개로 북한이 핵 사용 조건을 법제화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해요. 북한에 대한 핵 대량 살상 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할 때 핵 쓰겠다.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다.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부와 핵 무력 지휘 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임박 징후에 핵 쓰겠다. 중요 전략 대상에 대한 공격 또는 임박이 판단될 때 핵 쓰겠다. 전쟁 조건 장악 등 작전상 필요 때는 핵 쓰겠다. 국가 존립의 파국적 위기 초래 사태의 경우 핵 쓰겠다라고 5대 조건을 천명했습니다. 조건 그대로 해석하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동을 상황에서도 핵 쓰겠다라는 의미다. 북한 아까 박원경 교수,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 가능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판단대로 김정은이 원하면 핵 쓰겠다라는 걸 법제화했다라고 북한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만큼은 맞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히 여지를 닫아놓은 것인가라는 것에는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이제 핵 사용을 법제화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왜 그러냐면 북한 사회가 사실은 이제 법치주의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치,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서 사회가 그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 이것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 나라는 법이 의미 없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핵 사용을 법제화했다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말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대에 올랐다. 정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핵화 노선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서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대북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핵화에 이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이라 그래서 아직 완결된 형태의 대북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정책의 어떤 로드맵이 조금 더 구체화돼 가지고 북한을 정말로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내 가지고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조금 더 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외교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님,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앞서서 이제 김정은의 희정 연설에 대해서 제가 했던 분석과 비슷한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그다음에 추석 연휴 전에 권영세 통일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답할 게 없으니까 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만들었던 법 내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너무너무 쉬운 거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데 왜 여태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 만든 법 제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쏜다. 남한 국민들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 인질 잡고 나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김정은의 얘기를 한 거다. 또다시 추석 앞두고 나 좀 알아줘라고 국제사회에 단발맛이 외마디 비명 지른 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평가절하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뜨거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이정재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런데 어떤 이정재냐? 이정재 씨가 헐리우드 영화죠.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의 주연이 확정됐다라는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타워즈, 이건 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전 시리즈인데 이 드라마 시리즈의 주연 어떤 역할일까 함께 보시죠. 영화 스타워즈를 드라마로 한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시리즈 이름은 어콜라이트예요. 극중 최고 포스를 가진 시스로드 역의 관측. 야, 이거면 그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영화 팬들이나 꼭 영화를 안 좋아하더라도 많은 영화 전문가들은 이 시스로드는 굉장한 스타워즈에서 포스를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 제다이라는 스타워즈 영화의 어떤 주인공,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도들, 기사들에 대항하는 악의 무리,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또 시스로드 아닙니까? 이 포스의 어두운 다크 사이드를 강조하고 폭력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서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이제 뒤틀어서 폭력, 포스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어떤 행동 강령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어떤 시스의 어떤 로드역, 그 악의 무리입니다. 악의 무리. 하지만 그 스타워즈에서 너무나도 사랑받는 배역임은 분명합니다. 요거를 이정재 씨가 맡는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에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마침 올랐습니다.
LA 타임즈는 이정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정재 씨가 어떤 상을 받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 주요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개인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내 말 안 들려? Lee Jung-jae, Squid Game. 이정재 씨가 영화 관상에서 유명한 대사였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이오. 내가 왕이 될 상이오. 과연 에미상의 트로피를 이정재가 받을 수 있을지 응원합니다. 왕이 될 상일 것 같은데 에미상에선.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비대위 인선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상화의 길 열릴까? 빨리 열려야겠죠. 하지만 전 대표라는 리스크가 국민의힘에는 있습니다. 정지석 비대위원장 체제의 비대위원들이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비대위 인선입니다. 뉴스 속보로 저희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병민 대변인이 비대위에 합류했다라는 뉴스 속보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상훈, 정정식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김병민 대변인도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6명이죠.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언론인 출신이죠. 그리고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도 합류를 했습니다.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박정하 대변인님, 네. 역시 수석 대변인에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게 됐고, 돌직구 출신이 비대위에서 많이 활약을 하는데, 전주의 의원은 이제 요 앞선 체제, 주호영 체제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다가 그렇죠. 가처분이 나면서 비대위에서 이제 전주의 의원이 물러나셨고, 그렇죠. 새로운 이제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는 또 돌직구 멤버인 김병민 대변인이 또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고, 박정하 대변인은 계속 대변인직을 맡게 되는군요. 오늘 그러면 요 상임 정국위가 열립니까? 오늘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제가 보니까 2시에 상임 정국위가 이제 국회에서 열리는 걸로 좀 고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표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의결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비대위가 발족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가처분,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오늘 발표가 되고 상임 정국위에서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이 비대위가 앞으로 당분간 국민의힘의 최고 의결기구, 최고 지도 체제로 당을 운영하게 되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날짜도 잡히고 해서 당이 이제 앞으로는 지도 체제,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민 우리 돌직구쇼 멤버 다 비대위에 들어가서 새로운 활약을 할 것도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낸 가처분 신청입니다. 내일 가처분 신문 기일입니다. 1차 신문 때처럼 직접 나와서 변론 펼치겠다. 정지석 비대위원장은 문제된 비상상황 규정 등 해소된 걸로 봤다. 기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같은 재판부인데 지난번 재판부가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유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등을 봐도 이게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사의 다소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된 논리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그래? 그럼 당원 당규에 아예 비상상황을 집어넣어. 그래서 당연상부상 비상상황이면 맞아요.
자, 그럼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인용될 또 다른 뭐 측면이나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이제 비상상황 당원 당규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거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1차 때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봐요. 지금 가처분 3번 했어요. 1차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했는데 결국 완벽하게 승리를 했죠. 2차는 남아있던 비대위원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비대위원들은 다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송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기각이 됐건 각하가 됐던 뭐 이준석 대표가 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틀리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들 다 사퇴했죠. 또 1차 때 비상대책위원장 그다음에 비대위원들 전부 다 사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부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설사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당원 당규 개정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예. 그러면 현재 상황은 그 당원에 보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설사 이게 꼼수고 도돌이표다 할지라도 이제 법적인 판단으로 이건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한다. 이런 결론은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가처분 신문기일도 좀 일찍 잡고요. 지금 상임정국위에서 좀 가결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신문기일도 늦게 잡고 결정도 늦게 잡으면서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 이건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도 사실은 상대할 당이 없잖아요. 상대할 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있는데 지도부가 이제 뭐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던 굉장히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정은혜 전 의원은 그러면 네. 가처분 인용된다 기각된다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예언한다면 전망한다면? 이번엔 진짜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실 저도 인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인용이 되었던 것이고 저는 좀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오늘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예.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 또 비대위가 또 구성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법원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는 이런 좀 갈등의 구도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대위가 얼만큼의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내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비대위가 정확한 방향을 좀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위가 권한을 가진 권한형 비대위인지 아니면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인지를 좀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굉장히 좋은 당원 당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민심과 당심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당원 당규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비대위가 그런 당원 당규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권력 다툼이나 자리 다툼이 아니라 정말 재정비가 되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어제 이준석 전 대표 SNS에 올렸는데 이 전 대표 입장은 뭘까요? 수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 연기해달라고 하겠죠.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기석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핵관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하기 전에 노원에서 한 번은 당선돼야 초선이나 한 번 해보고 그런 소리 하라 라고 쏴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갑자기 한동훈 장관을 언급합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내후년 총선 앞두고 한동훈을 키워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한 듯한데 한동훈과 이준석 지지층 완전히 달라. 보완제로 사면 모를까? 대체제는 말 안 돼. 라고 본인이 또 인터뷰를 해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자, 전재수 의원님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뭐 모릅니다만 일단 여기서 말하는 내 자리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내 자리 좀 자리가 없는데 방 다 뺐는데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내 자리라는 게 과연 어디인지 일단 궁금하고, 한동훈을 키워서 이준석의 대체제로 삼겠다? 라고 과연 누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이시기 때문에 당내에 아마 저런 여론의 흐름이 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지 않고서야 뭐 저런 말씀을 느닷없이 하실 리는 없으시겠죠.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30대 당대표로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여의도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연이어서 또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그 뭐 지지층, 예. 또 두 번에 걸친 큰 선거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당내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동훈 장관이 과연 대체할 수 있겠냐 자신을, 그런 뜻이군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읽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자신감 있는 이제 예, 자신감의 발로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예. 근데 이 박정하 대변인 아다르고 어다른데 우리말은 참 한글 아름다워요. 우리말 아름답고 어려워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준석 전 대표 방금 한 말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과 한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뉘앙스가 내 자리에 앉힌다라고 반발하며 나를 대체할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 내 급이 아니다. 뭐 날 보완하면 모를까. 뉘앙스는 또 이렇게 읽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면은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자기 자리에서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그런 길을 막아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 그다음에 몇 가지 잘못된 처신으로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이런 돌아갈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린 거에 대해서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준석과 한동훈이 서로 다른 지지층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수 없다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도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국민들 생각 바뀌면서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또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변하면서 국민들 뜻에 맞춰가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 같아서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광고 보는 사이에 이정재 씨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뉴스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정재 씨의 에미상 나무주연상 소식이 상당히 좀 기대되고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 콘텐츠, 또 드라마, 연기자, 영화 배우들이 열연한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정재 씨의 수상 소식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